때론 웅크리고 있는 편이 나을 때가 있지. 신장과 몸무게와 무게와 책임이 무척이나 시끄러워 세상에 울릴까봐 등을 방음벽 삼아 나를 터뜨리는 일 말이야. 우리는 웅크리는 법을 잊었고 허리 디스크에 신음하지만 쪼그린 다리가 후들거려 가슴을 바람에 내어주는지도. 세상은 쭈그림을 금지하고 웅크림에 손가락을 건네지만 정말 가끔은 웅크리고 있는 편이 나을 때가 있지. 한 번쯤 터져버리고서 심장과 신장의 위치를 바로잡아 보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거든. 그냥 읽어볼래? 읽어볼게. 때론 웅크리고 있는 편이 나을 때가 있지. 심장과 몸무게와 무게와 책임이 무척이나 시끄러워 세상에 울릴까봐 등을 방음벽 삼아 나를 터뜨리는 일 말이야. 우리는 웅크리는 법을 잊었고 허리 디스크에 신음하지만 쭈그린 다리가 후들거려 가슴을 바람에 내어주는지도. 세상은 쭈그림을 금지하고 웅크림에 손가락을 건네지만 정말 가끔은 웅크리고 있는 편이 나을 때가 있지. 한 번쯤 터져버리고서 심장과 신장의 위치를 바로 잡아보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거든. 아,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기훈이가 적은 이제 시를 여러 개를 봤었을 때 엄청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확실한데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잘 그 표현력이 엄청나게 이렇게 단조롭다고 해야 되나, 이해하기가 엄청 쉽고, 그리고 좀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대중의 언어로 쓰여진 맞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와닿는 시가 되게 쓰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와닿았거든요, 이 시가. 네. 기훈이가 쓴 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보는 시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와, 이 시 너무 좋다, 뭐 제가 이렇게 기훈이가 말하거나 기훈이가 또 소개해주고 싶은 시를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예, 이번에 첫 번째로 준비한 시가 이 시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선 이 모든 컨텐츠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할 거예요. 되게 단정적으로 시는 이런 것이다, 혹은 뭐 시는 이래야 한다 라든가, 이거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쓰여진 표현이다. 근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말하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는 시를 쓰는 방식으로 저는 시를 쓰질 않거든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라고 하면 9살, 10살 이때부터 시를 써왔기 때문에 맞아.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글짓기 상, 뭐 시 같은 걸로 상도 많이 받아봤고, 되게 나름대로의, 나이는 어리지만 문학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된 게 많지. 뭐 어디 문예창작과 같은 데서 가르치는 시를 쓰는 방식, 작법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자신만의 이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해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그냥 이 아웃서클, 이너서클 말고 아웃서클을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알게 된 그런 이론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시는 18년도쯤에 쓰인 시입니다. 네. 18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6년 전이긴 한데 사실 되게 갑자기 쓴 시예요. 이거 홍석이와 또 다른 친구와 카페를 갔을 때 그 카페에 방명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명록에 시를 한 편 쓰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웬 영감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쓴 시. 그리고 그때 하필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쓰고 싶었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카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 영감이라는 게 원천이 좀 분명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왜 하필 이런 시를 쓰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맞아. 그때 6년 전에 저희가 다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각자의 진로에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저도 그때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압박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 시기에. 그리고 맞아요. 제가 우울증이 또 한참 심할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면은 누구나 좀 쉽게 알아보실 내용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련되어 있는 시거든요. 잘 골랐네. 엄청 잘 골란 것 같은데. 잘 골랐어요. 오, 좋은데. 가장 처음 소개하기 좋은 시. 역시 안목이 있어요.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투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라든지 혹은 대인 관계에서라든지 가장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더라.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있더라. 이런 경험도 있었고 또 뭐 제가 아까 우울증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힘듦 속에서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든 생각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밑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맞아. 근데 모두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위가 있으려면은 아래에 아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는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 사회 경쟁 구조 자체가. 뭐 그런 좀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는 거는 말 그대로 누구보다 잘났다라는 거잖아. 상대적인. 그래서 언제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삶을 어떤 아와 피와의 투쟁으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소수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수마저도 완벽한 만족감을 갖지 못한 채 일종의 결락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좀 담겨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제가 본 건 약간 그런 느낌을 이렇게 그냥 글이 아니라 시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2배, 3배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 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웅크리고 있는다는 거 웅크리고 있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 우선 그거를 좀 정의를 해봐야 되잖아. 웅크리고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뭐 방어적인 태도 그리고 좀 미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어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뭐 공격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상처라든지 보통은 좋은 의미보다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많이 더 떠오르는 부정적 느낌 이미지가. 그렇죠. 웅크리게 되는 게 저는 웅크린다를 여기서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 가장 편한 자세 인간의 태초의 자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그 자세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마다 자는 자세가 다르겠지만 뭐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자세 새우잠 같은 그런 느낌 맞아. 뭐 그럴 때 뭐 사람이 이제 뭐 편하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물론 사람마다 시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 다른 그렇죠. 의미를 가지기 마련이지만 일단 저는 웅크리고 있다는 거를 가장 편한 상태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그 반대가 있어야겠죠. 웅크리는 게 아니라 가슴을 딱 펴고 맞아. 세상과 싸우는 아까 말한 세상과 투쟁하는 그런 자세 빳빳하게 선 자세의 그 반대 의미로 웅크린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론 웅크리고 있는 편이 나을 때가 있지라는 말은 때로라는 것 자체가 가끔이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시간에 우리는 가슴을 빳빳하게 쳐들고 세상과 싸우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야. 맞아. 그런- 그렇게 돼야 되는 뭔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뭔가 한국적인 분위기, 경쟁 사회 이런 데서 웅크리면 안 되고 뭔가 더 움직여야 되고 뭔가 더 경쟁해야 되고 하나라도 더 앞서 나가야 되고 달려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태아의 모습처럼 편안한 상태를 보통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유지하고 그 이후로는 뭐 경쟁, 뭐 아까 말했던 아와 피와의 투쟁 이런 관계 속에서 사회를 인식하고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잔영으로 남아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그렇게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때론 그렇게 가슴을 빳빳하게 쳐들지 말고 웅크리고 있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 때론이라는 한 단어로서 이렇게 확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걸 확 잡아버리고 시작하게 되는. 그렇죠. 어떤 접두사를 쓰면서 분위기를 잡는 측면도 있고 좀 은유적으로는 때로라는 말 자체가 가끔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간을 우리가 가슴을 빳빳하게 들고 산다는 거를 의미를 맞아. 의미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연에 보면은 이제 신장 그리고 신장과 무게와 책임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말장난인데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장난인 것 같아. 와 저는 여기서 진짜 저도 한번 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신장 그러니까 그냥 굳이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석을 좀 붙이자면은 신장은 말 그대로 우리 삶의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를 펌프질을 해주는 엔진 같은 느낌이고 맞아. 신장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머지 잔여 에너지를 배출하는 기관이잖아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심장과 신장이 좀 대척점에 있다. 맞지. 뭐 그런 그런 의미로도 쓰였고 그 밑에 신장과 몸무게 뭐 어렸을 때 다들 생각하잖아요. 키 크고 싶다. 맞아. 혹은 뭐 키와 몸무게 좀. 근육을 키우고 싶다. 살 빼고 싶다. 살찌고 싶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의 일부잖아요. 타인들 앞에서 키가 큰 모습을 보이고 싶다. 맞죠. 우주에 나 혼자 있으면 내가 키가 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약간 상대적인. 그렇지. 옆에 나보다 작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더 키가 큰 사람이 되는 거지. 무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게. 그 밑에 있는 무게는 삶의 무게.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의 무게의 동의어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동의어 관계로 표현을 그렇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약간 대척점에 있는 반대말 같은 거고, 두 번째는 같은 선상에 놓인 단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냥 동의어. 왕관의 무게할 때 약간 그런 그렇죠. 무게로 되고. 그러니까 무게와 책임이 이퀄이에요. 같은 뜻이. 맞아. 그런 것들이 무척이나 시끄러워. 시끄럽다는 말은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어깨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슴을 쳐들고 살다가 이것들이 너무나 시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무거워지고 귀가 앵앵거리고 했을 때 자연스러운 자세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그게 웅크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어깨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어. 어떻게 돼? 빳빳이 계속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 안 되죠. 가다가 힘들어 하면서 웅크리게 되는 거죠. 이 웅크린다는 의미가 내가 힘이 들면 웅크리게 된다는 얘기는 웅크리는 자세가 편한 자세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웅크림의 정의, 태아의 자세, 뭐 가장 태초적으로 편안한 자세. 그러니까 보면은 이 무척이나 시끄럽다는 말은 어깨가 무겁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심장과 신장과 무게와 책임 이것들이 자꾸 나를 너무 무겁게 해서 가끔씩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몸을 웅크리게 되는 거. 그런데 그 웅크림이 세상에 울리면은, 세상에 알려지면은 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까봐, 나에게 뭐라 할까봐, 그것밖에 못하냐. 혹은 내 스스로가 나를 공격할까봐. 그래서 이 웅크림 자세로 이 시끄러운 것들을 이렇게 입에서 나오려는 울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아낸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네. 그러면 인간의 몸의 자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어디로 가겠어? 밑으로 가지. 음. 그리고 여기서 막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등을 방음벽 삼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내 그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나의 힘듦을 토해낼까, 그걸 다시 삼킨다, 뭐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 면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다다음 면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때로 웅크리는 거지 자주 웅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죠. 방어적이고. 내가 웅크렸다는 거를 세상에 막 내가 웅크렸다는 사실이 세상에 울리게 되는 것 자체가 두려워가지고 약자로 보이게 될까봐. 그렇지. 약자로 보인다거나 나약한 인간으로 보인다거나 혹은 뭐 성공을 하지 못한다, 쉽게 속된 말로 하면은 뭐 혹은 뭐 아까 말한 대로 나약한 인간 뭐 그렇게 될까봐 아까 무거운 짐을 지고 웅크리게 됐는데 여기서 사실 울면 되거든요. 그렇지. 나 너무 무거워, 나 너무 아파, 울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맞아 울면 되는데 울면 되는데 울지를 못하고 이 웅크린 채로 입을 막은 채로 삼켜내는 거죠, 말 그대로. 삼켜내는 거. 그러니까 이 웅크린 자세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내가 삼켜내는 이 모든 소리가 밑으로 가잖아. 그게 이 웅크린 자세에서 내 등을 방음벽 삼는다는 얘기. 그리고 그 삼켜진 것들은 결국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이죠. 그렇지.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안에서 터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다치게 되죠. 대신에 세상에는 소리가 안 나게 되죠. 혼자 참고 견디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 그러니까 울음이 나오는데 막 울음을 막 참고 막 그런 거. 그 참은 울음, 뭐 고통의 신음 이런 것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거든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반드시 어떤 의미로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해야만 해소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터뜨리는 일 대신에 등을 방음벽 삼아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그래서 방음이네. 그렇지. 그래서 등을 방음벽 삼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표가 안 나게끔 자기의 고통과 그런 거를. 그러니까 때로 웅크릴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울면 되는데, 소리를 지르면 되는데 나 힘들다고. 그게 아니라 등을 방음벽 삼아서 나를 터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그 폭발의 여진이 계속 남은 채로 다시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쳐 들고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 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바로 밑과 밑에 나옵니다. 네. 우리는 웅크리는 법을 잊었고 허리 디스크에 신음하지만 개들은 허리 디스크가 없는 거 아세요? 개? 동물들에게 디스크라는 질병은 없어요. 뭐 몰랐어. 도시의 요즘의 개들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 행동을 한다던가 사람에게 이렇게 앵긴다던가 그런 개들은 디스크가 생기긴 하는데 보통의 네 발로 걷는 척추동물들에게 디스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인간처럼 이족 보행을 하는 포유류 혹은 뭐 우리가 비슷한 보행을 하는 유인원들에게서만 발병하는 질병인데 디스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동물들은 항상 웅크리면서 걷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시적으로. 맞아. 동물들은 항상 웅크리면서 걷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예전에 네 발로 걸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어느 순간 이렇게 걷게 된 거 아니에요. 맞아.
어렸을 때 보잖아.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맞아. 호모 사피엔스, 맞아.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웅크리는 자세에서 네. 가슴을 들고 경쟁하는 사회로서 발전해 왔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쪼그린 다리가 후들거려 가슴을 바람에 내어주는지도 이제 요 부분은 매끄럽게 좀 연결이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요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시에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저는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 이렇게 너무 여기 무겁고 막 무게와 책임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압박도.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웅크리면 되는데 웅크리질 못하잖아 사람들이. 웅크려도 계속해서 내 등을 방음벽 타면 나를 터뜨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어깨를 펴고 가슴을 들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야. 쓰러지면서 쓰러지듯이 눕는 거야 그냥. 탈진해가지고 눕는 거. 아까 말한 웅크린 자세는 바람이 가슴으로 오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견디다가 부러져서 그냥 확 누워버리면은 그럼 이제 바람이 휘하니까 가끔은 가슴을 내어준다. 가슴을 바람에 내어준다. 그러니까 때때로 웅크리지 않고 혹은 웅크리더라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터뜨리다가 결국에서 탈진하고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고 그런 상태로 쓰러져 누워가지고 가슴을 바람에 가끔씩 내어주는 일도 생긴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조금 의미심장한 거는 누워있는 자세에서조차 우리는 웅크리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누워요? 누울 때 대자로 이렇게 눕잖아. 맞아. 웅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서 쓰러져서까지 뻣뻣하게 서 있는다라는 그럼 이거 약간 의미심장한 의미를 넣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번아웃이 오고 쓰러져서 가슴을 바람에 내어주는 지경이 돼서도 허리를 뻣뻣하게 핀 상태잖아요. 누워있다라는 거는. 맞아.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마저 웅크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넣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시를 만약에 대중 출판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좀 빼고 싶은 느낌이 있긴.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논리가 갑자기 확 비약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말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도 표현하거나 저렇게도 표현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서 표현한 거지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이렇게 캐치는 못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시라는 문학이 엔트로피가 되게 낮은 문학이에요. 이 엔트로피가 낮다라는 거는 질서 정연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질서가 높은 상태. 시라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탈 때 커피 가루를 물 위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질서 정연하게 가루가 위에 있고 물은 이만큼 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싹 가라앉고 모든 부분이 섞여가지고 커피 까만 물처럼 되잖아. 근데 시는 커피를 막 넣었을 때의 상태라는 거죠. 가장 질서도가 높은 상태. 엔트로피는 가장 낮은 상태. 설명마저 엄청나게 설명마저 시인 같은데. 오케이. 물론 이거는 제 스스로의 이론입니다. 아까 말했던. 역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질서에서 뭘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시라는 거는. 여기서 어떤 손도 댈 수 없는 엄청난 질서도를 가지고 있는 문학의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라는 거에 좀 어렵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상태에서 시인들도 내 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 상대방이.
그치. 그래서 힌트를 막 넣어놓고 싶은데 아. 엔트로피가 너무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상태로 힌트를 더 못 넣어주고 음. 막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사실 시인들. 음. 아 거기서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좀만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마 그래서 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는. 그 좀만 더 중에 한계가 약간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런 느낌. 여기서 이제 좀만 더 음. 예를 들면 뭐 후들거려 음. 누워 있어도 뭐 이런 말 써줘도 되는데. 아 그러면 딱 맞아. 그러면 그렇지, 이 그렇지, 시의 그렇지. 운율이라든가 네. 이 엄청난 질서도가 확 한 깨져 번에 깨져버리는 맞아. 거예요.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이 시라는 문학 자체가 위태로운 문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오 시를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 시에서 그나마 좀 어려운 부분, 대중의 언어가 아닌 시인의 언어로 쓰여진 부분이고, 근데 그 밑에는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위에서 계속 설명했던 말이 동어 반복이에요. 때로는 웅크린다. 왜 때로 웅크릴까? 자주 웅크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쭈그림을 금지하고 웅크림의 손가락을 건네기 때문에.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나네. 아니 근데 세상은 그냥 이번에 추석 때 그냥 명절 때 같은 데도 바로 알아요. 가면은 친척들이 요즘 뭐하노 하면은 뭔가 이번가 하고 있다는 걸 말해야 될 것 같고, 맞아. 뭔가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뭐 일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이런 걸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결혼을 하면은 뭐야 여자친구는 있고 뭐 결혼은 뭐 이때 이런 계획이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 그걸 솔직하게 말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과 돌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무게와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이 저는 바로 너무 세상도 세상인데 바로 근처에서 친척이라고 하는 그런 피가 섞인 일가족까지도 이 뭐 조카면 조카가 됐든 이게 뭐 그런 아들이라 압박을 주게 되고 뭔가 인정을 요구하고 되게 정석적인 그런 행동과 그런 걸 바라는 그런 시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웅크림의 세상이 쭈그림을 금지하고 웅크림의 손가락을 건넨다. 그러니까 비난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웅크리고 있어도 웅크리고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일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웅크리고 있는 편이 나을 때가 있지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은 웅크리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명절 얘기가 되게 와닿는 비유인 추석이 것 얼마 같아요. 전이어서 맞아. 되게 이 두 행은 엄청나게 요즘 현대인들의 그런 삶이라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의 그런 경쟁 사회라고 해야 되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죠. 맞죠. 웅크림에 손가락을 건넨다는 게 진짜 모순인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웅크림이라는 거는 제일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뭔가 도전하지 않고 달려나가지 않는 것에 무조건 그 상황을 극복해야지 라는 걸 강요하고. 근데 여기서 조금의 또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오케이 말해주세요. 아니 해석한 건 맞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손을 건넨다는 말을 하잖아. 손을 건넨다랑 손가락을 건넨다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손바닥을 건넨다 하면 되게 따뜻한 의미가 되겠지. 맞아.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 일어나, 괜찮아. 맞아. 축구 같은 거 하다가 넘어뜨리고 나서 괜찮아, 일어나. 미안해. 맞아. 손을 건넨다. 맞아. 근데 일부러 건네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일부러 손가락을, 그렇지, 원래는 손가락을 뭐 가리킨다라고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뭐 삿대질을 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손가락을 건네다라는 관용어를 쓴 이유가 뭐죠? 그거죠. 그러니까 손바닥을 건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손가락을 건네는 그런 의미로.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을 주고 공감을 해주고 격려와 위로를 보내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비판하고 그렇죠. 비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손가락을 건넨 상태에서 나머지 내 손가락만 펴면 손바닥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잖아. 그런 것도 있고
운율을 맞추려고 한 것도 좀 있어요. 3, 4, 4, 4, 4, 4. 손가락질을 네. 하지만 이러면 운율이 좀 또 깨지는 면이 그렇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연. 이 부분이 이제 그럼에도 정말로 그럼에도가 사실 빠진 거예요. 이것도 엔트로피의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진짜 힘든 거 알아. 누가 니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는 게 힘든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정말로 가끔은 웅크리고 있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 이거는 시인인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여기서부터는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을 관찰하고 비유하는 정도의 그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그럼에도 하고 싶은 말 그럼에도 웅크리고 있어야 할 때는 웅크려야 된다. 웅크리고 있어도 괜찮다. 라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손을 건네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을 건네는 지금 손을 건넨 거네요. 그렇죠. 작가님이. 그러니까 정말 가끔은 하면은 뭔가 절박한 느낌이 떨어지는데 딱 그냥 그럼에도가 생략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끔은 웅크리는 편이 나을 때가 있지. 한 번쯤 터져버리고서 이 터진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 아까 말한 울어버린다는 약간 그런. 그렇죠. 그런 정확히 아주 내가 정확해. 확 울어버렸다. 그러니까 방음벽 삼아 나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터져버리고서.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으악 소리 지르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예를 들면 폭탄 같은 거라고 그치. 예를 듭시다. 그 그치. 울음 같은 게 빵 터지면 어떻게 돼? 좀 잔인한 얘기지만 다 산산조각이 날 거야. 맞아. 때로는 그렇게 해버리고 다시 내 뼈를 주워 담고 심장과 심장의 위치를 다시 바로 잡고 웅크린 상태로 그러고 있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다 라고 마지막 두 연은 시인인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삶을 대하는 저희 태도가 좀 담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를 담은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좀 디테일이나 뭐 어려운 거 뭐 언어 유희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좀 추상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중의 언어를 많이 쓴 시에 좀 가깝기 때문에 메시지도 확실하고 와닿는 그런 시. 맞아. 진짜 괜찮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감을 일단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 방황 아닌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사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다들 참죠. 많이들 참죠. 예. 뭐 힘든 일 있어도 뭐 부모님한테 티를 안 내는 그런 것도 이옥이 안에서 나오는 그런 일종의 그런 거고 아주 등을 방언각사만 터뜨리는 일이죠. 그런 것들 이제 참기 때문에 다 이제 내 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사실 뭐 터져버린 적은 없는데 진짜 계속 이렇게 힘이 들면 터져버릴까 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 정확한 직장이라든지 업을 자신이 정했어도 사실 요즘 그렇죠. 너무나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빠르고 이게 맞는 일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뭐 결혼 생활이 됐든 꼭 직장에 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워낙 이게 확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서 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저희 나이뿐만 아니라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리고 누구나 한번 경험을 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게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 얘기를 했죠.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 버렸어. 맞아. 그러면은 우리 이전의 세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쳇바퀴를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상황이죠. 맞아. 그리고
나이가 늘어남으로써 정말 여러 세대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한 동시대에 산 적이 없다는 그렇죠, 말이 그렇죠. 있을 만큼 평균 수명이 네, 늘어나면서 맞아.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경험을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타인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이런 손을 내밀어주는 이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런 시는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터져버릴 것만 같은 힘든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시를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살짝 가슴 아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기훈이가 이 시를 썼을 때 제가 봤을 때 기훈이는 거짓으로는 절대 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아까 근데 말씀 주셨어요. 처음에 그만큼 힘들었던 그런 때에 썼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스스로 터져도 받고 저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되게 좀 어렵게 설명드린 조그만 쪼그린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져 버렸는데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가슴을 빳빳이 피고 있어 누워가지고 가슴을 바람에 내주는 경험도 해봤고 그러니까 터져도 받고 쓰러져도 받고 나름대로 좀 사연이 많은 삶을 살았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시가 또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 위로와 공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한테 쓴 것 같다 나한테 쓴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저는 어느 정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데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스스로에게 엄격하면서도 엄청나게 나태한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 그렇죠. 차라리 아예 다 신경 안 쓰고 놀아버리면 되는 그러니까 그냥 놀자판도 안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몸은 또 쉬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모순적인 스스로의 행동에 또 자괴감과 자신감과 이런 게 또 바닥이 나고 그런 계속되는 악순환이 엄청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피곤한데 근데 그런 스타일이 절대 이거를 못해. 절대 일단 그 자신의 소리가 세상에 울리는 걸 못 참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힘든 괴로움 이런 거가 이렇게 표현되거나 그런 것들을 남의 시선도 엄청나게 많이 신경 쓰고 뭐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엄청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참게 되고 그런 포지션 그런 게 딱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도 거의 뭐 취향적이라 거의 저격이죠. 거의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 번쯤은 그냥 터져라. 터트리고 그냥 다시 한번 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이 아닌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저는 뭐 그렇게도 저는 해석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꼭 나쁜 일만은 아니거든요라고 적어놨잖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지. 좋으면 좋다고 했겠지. 좋은 일은 아닌데. 맞아. 이것도 그 때론처럼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렇죠. 그 꼭이라는 게 그런 또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어떤 잔치라고 볼 수 있겠다. 맞아. 꼭 나쁜 일은 아니다. 좋은 것도 아니야. 터져버리는 게. 근데 그게 나쁜 일은 또 아니야.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죠, 이 말도. 맞아. 저한테는 포기라는 단어 그게 엄청나게 뭔가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뭔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제가 해온 것들이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포기가 어떻게 보면 선택이기도 하고 그 포기를 함으로써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딱 포기라는
그 말이 나쁜 말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맞아요,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번 터져도 그냥 보기도 해보고 아 모르겠다 하고 어디 훌쩍 떠나버리고 다들 그런 거 꿈꾸시는 사직서 내버리고 아 혹은 뭐 아이씨 결혼 때려쳐버리고 애 키우는 것도 귀찮고 그냥 뭐 떠나버리고 싶다 뭐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고 그걸 행위로 옮겨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짓을 유도하는 시기도 한데 뭐 이건 저의 인생 가치관이 담긴 약간 그런 심리. 그리고 솔직히 요시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제 스스로. 아 진짜요?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쓴 모든 시들을 저는 좋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막 내 시 베스트 몇 선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시인이나 작가들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되게 내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인기를 끌 때가 있고 그렇지. 내가 되게 열심히 잘 쓴 것 같은데 이건 인기가 없더라. 근데 이 시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일종의 추상시를 쓰는 걸 좀 즐겨 하는데 이제 물론 앞으로 소개해드릴 좀 시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은 보통은 대중의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요 시는 좀 대중의 언어 중에서도 좀 날 것의 언어를 쓰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좀 높은 내가 가진 시들 중에서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이 시를 읽어보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너가 저 시를 보여주는 사람이 한 두세 명, 한두 명 있는데 또 이 시를 되게 좋아해 하셔가지고 이 시를 첫 번째 시로 맞아요. 선택을 했습니다.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훈이 씨를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저는 이 시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해석도 잘 해주신 것 같고 시라는 게 꼭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건 또 아닌데 아니죠. 네, 시는 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가 또 저는 또 더 끌리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이야기가 있는 시. 네, 뭔가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뭔가 언어 영역 그런 느낌, 거기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게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너무 저와 같은 그런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는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렸을 때 시를 잘못 배운 거예요. 화자가 뭘 말하냐가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느꼈냐라고 문제를 냈어야 돼. 그래서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게 책 1, 2, 3 오지선다가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냈어야 돼. 그리고 성적은 다른 방식으로 매겼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라는 그러니까 이거 학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지금 나도 모르게. 시는 문학에 되게 아름답고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장르 중 하나인데 시하면 뭔가 어렸을 때 막 화자의 심정을 고르시오 막 수능 영역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이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막 보기도 싫고 어른 돼서는 안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책도 잘 안 보는데 시는 뭔 시냐 이러면서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화자가 하는 말이 있으면 나는 그 화자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 혹은 나에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뭘까? 이런 말을 물어야지. 맞아. 그래서 뭔가 저도 저의 포지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 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스스로 또 한번 이 시를 감상하고 해석을 해봐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아니야. 근데 그래도 나는 그거 무거운 거 다 들래.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당당하게 살래. 누구보다 위에서. 그러셔도 됩니다. 맞아. 극복해야지. 달려나가야지. 터져버린 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얘기는 안 터지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 다 나쁘지 않아요. 그냥 쟤는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겠지만 뭐 힘들어서 저러는가 보다 하고 뭐 음. 한심하게 뭐 생각한 그것도 분명히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 약한 소리 하네. 어, 이럴 수도 이럴 맞아, 수도 맞아, 있죠. 맞아, 맞아. 맞아. 그 또한 다 존중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는 화자가 독자에게 던지는 편도행 열차 같은 거거든요. 오, 별도행 열차. 왕복이 아니에요. 이거. 음. 그래가지고 역시 이 작가입니다. 편하게 음. 대중의 언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네. 해석하시고 읽어보시고 네. 반박하실 거면 반박하시고 뭐 많이. 그렇다고 욕은 하지 마시고 아무도 안 보는 거야. 한 명은 보겠지. 한 명은 보겠지 그래. 그러면 이 시는 오늘 이 저는 이 정도까지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 네,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시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